일본 반프레스토, 현재는 반다이 남코 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하는 시뮬레이션 게임 슈퍼로봇 대전은 건담과 마징가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라는 발상에서 태어난 작품으로 로봇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들이 로봇과 함께 싸운다는 컨셉의 시뮬레이션 RPG입니다. 지금은 생소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한때 서브컬처계의 제왕은 미소녀가 아니라 SF 그리고 로봇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봇 팬들은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로봇이 최강이라고 주장했고 이 게임은 이를 정말 잘 긁어준 로봇 팬들에겐 꿈의 게임이라 할 수 있죠. 슈퍼로봇 대전의 시작은 스기우라 유키마사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경력을 최대한 줄여서 슈퍼로봇 대전에 관련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사람은 1971년 반다이 그룹 내에서 막과자에 들어가는 완구, 잡완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 뽀삐 소속이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창업 멤버였죠. 그는 안정적인 반다이 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사내벤처 형식의 뽀삐를 만들겠다고 나설 정도로 진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장은 반다이 창업자이자 회장이었던 고 야마시나 나화로였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스기우라 씨가 도맡아 했지요. 이때 스기우라 씨가 키우는 사업 중 하나가 가면라이더와 마징가 계열 상품이었고 덕분에 그는 회사를 키워낸 1등 공신이 되어 약관 45세에 반다이의 상무로 취임하지요. 상무로 취임한 그는 어뮤즈먼트 전문 회사인 코어랜드 테크놀로지와 손을 잡고 어뮤즈먼트, 즉 반다이와 뽀삐의 캐릭터를 활용한 놀이동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반다이 임원들의 반대는 상당했지요. 그럼에도 스기우라 씨가 이를 무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뽀삐를 성공시킨 1등 공신이며 반다이가 성공한 뽀삐를 인수합병할 때 그 대가로 반다이 주식을 대량 획득했기 때문이죠. 즉 그는 평범한 임원이 아니라 화려한 경력을 가진 임원 겸 주주였던 셈이죠. 스기우라 씨는 코어랜드 테크놀로지 중심으로 캐릭터, 경품 사업을 진행했고 이후 좋은 실적을 올린 이 회사는 뽀삐와 마찬가지로 반다이의 자회사가 되는데 이 회사가 바로 반프레스토입니다. 당연히 사장은 스기우라 씨였죠. 사장으로 취임한 스기우라 씨는 본격적으로 캐릭터 산업을 추진합니다. 아니, 매진해야 했습니다. 경품 사업은 성공했지만 처음에 추진한 어뮤즈먼트 사업은 실패했거든요. 이는 스기우라 씨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거품 경제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여러 회사들이 손대던 어뮤즈먼트 사업들이 다 무너지던 상황이라 오히려 망하지 않은 게 다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재기를 위해서 자신이 가장 잘하는 분야, 뽀삐의 바탕이었던 캐릭터 상품 비즈니스에 매진하는데요. 이 시점에서 반다이에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일본 서브컬처계에는 두 가지의 거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반다이의 다크호스였죠. 지금은 상상도 못하겠지만 원래 반다이에서 가장 매출이 좋았던 회사는 뽀삐였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키운 게 가면라이더, 마징가니까요. 하지만 1983년 그 유명한 건담의 건프라가 뽀삐의 매출을 혼자서 눌러버리면서 반다이 본사의 매출이 뽀삐를 추월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1983년 닌텐도가 발매한 패미컴의 등장이었죠. 처음에는 그동안 쓰러져갔던 게임기처럼 어련히 실패하겠지 라고 관망했지만 1년이 지난 1984년에는 일본의 대세로 자리 잡았고 1985년쯤 되면 일본의 어지간한 회사들은 패미컴으로 게임을 발매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게 되지요. 반다이도 마찬가지로 1985년 근육맨을 발매하면서 게임 사업에 뛰어듭니다. 이 게임은 빈말로도 제대로 된 게임이 아니었지만 근육맨 캐릭터를 대전 게임에서 쓸 수 있다는 것 때문인지 초도 물량 30만 장을 모두 소화했으며 나중엔 누게 105만 장이 팔리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죠. 이 순간 반다이의 게임 비즈니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스기우라 씨는 효과적으로 활용하지요. 당시의 캐릭터 게임은 한 작품만을 위해서만 만들어졌습니다. 근육맨 게임에는 근육맨들만 나오고 드래곤볼 게임에는 드래곤볼 캐릭터만이 나오죠. 하지만 어뮤즈먼트 사업에 익숙한 스기우라 씨는 이런 틀을 깨려고 합니다. 1954년에 탄생한 디즈니의 어뮤즈먼트 비즈니스인 디즈니랜드는 어찌 보면 콜라보레이션의 집합체예요. 그전까지 미키마우스나 칩 앤 데일이 각자의 세계에서만 살았다면 디즈니랜드는 디즈니 캐릭터들이 모두 모인 콜라보레이션. 이 영상의 테마에 맞추자면 디즈니 캐릭터들의 슈퍼로봇 대전 같은 것이었지요. 스기우라 씨는 반다이가 활용할 수 있는 IP를 섞은 게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놀이동산도 하는데 게임은 왜 못하겠어? 라는 생각이었겠지요. 지금은 별로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지만 당시엔 캐릭터들을 섞어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은 터부시됐던 시대였으며 자기 IP를 누가 베끼는 게 무서워서 서로 나를 바짝 세우던 시대이기도 했지요. 그러나 스기우라 씨는 자신의 최대 강점,
다양한 판권사들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를 추진합니다. 스기우라 씨는 뽀삐가 반다이에 인수합병되기 전에 자신과 거래하던 여러 판권사들로부터 축하 인사를 받았다는데요. 그때 축하 선물 대신 나중에 내 부탁을 하나만 들어달라 란 어음을 드러났다더군요. 그 어음을 활용해서 그는 판권사의 캐릭터 사용권을 얻어서 여러 캐릭터들이 섞여 나오는 콜라보레이션 게임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온 첫 작품이 1990년 4월에 나온 게임업계 사상 최초의 크로스오버 작품 SD 배틀 대 스모 헤이세이 히어로 장소였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터부시대전 콜라보레이션이 성공했던 사실에 그 전까지 반대했던 반다이의 다른 임원들과 판권사 사장들의 생각은 바뀝니다. 레트로 게이머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이전까지 반다이가 냈던 게임들은 거의 대전차 지뢰 수준이라 힘들게 용돈을 모아 게임을 샀던 중고생들을 무차별 폭격하던 수준이었는데 이 게임의 평가는 꽤 괜찮았던 것이죠. 여하튼 프로젝트가 성공했으니 이젠 부탁 한 번만이 문제가 아니죠. 성공으로 인한 수익을 배분받은 판권사들은 한 번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사용해도 좋다는 허가를 내주게 되고 이에 스기오라 씨는 특촬 히어로와 로봇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등장하는 게임을 만들도록 지시합니다. 이때 지파 히토카라게라는 필명을 쓰는 한 인물이 반프레스토의 프로듀서로 입사하지요. 지파 히토카라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실속 없이 섞어놨다는 일본의 관용어입니다. 이 사람은 2m도 안 되는 특촬 히어로가 18m는 넘는 로봇과 함께 싸우는 상황에 위화감을 가졌고 이후 슈퍼 로봇들만 나오는 게임 슈퍼 로봇 RPG 기획하지요. 당시 반다이는 자체적인 개발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기획한 후 그 상품을 소프트웨어 제작사에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제작을 했는데 이때 이 기획안을 본 외주사인 윙키 소프트가 지파 씨에게 역제안을 하지요. 지파의 기획안은 당시 드래곤 퀘스트의 열풍을 탄 게임 슈퍼로봇들이 탑을 탐색하는 위저드리풍의 RPG였는데 윙키 소프트는 각 유닛들의 특색을 살리려면 시뮬레이션 RPG가 더 어울린다고 제안합니다. 이 제안을 바탕으로 게임의 기획은 획기적으로 수정되었고 이렇게 1991년 우리가 아는 슈퍼로봇 대전이 발매되지 못했습니다. 첫 작품인 슈퍼로봇 대전은 1991년 게임보이로 발매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시장의 흐름은 RPG, 무조건 RPG였죠. 한번 잡으면 오랜 시간 플레이할 수 있으므로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선호했으며 중고시장에 게임이 놔두는 것도 늦었기 때문에 메이커도 아주 선호했습니다. 이런 사정은 시뮬레이션도 마찬가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1990년 4월 닌텐도에서 시뮬레이션을 콘솔에 맞게 재편한 혁신적인 작품 파이어 엠블레임이 나오기 전까지 시뮬레이션은 대전약같이 복잡했죠. 슈퍼로봇 대전의 초기 컨셉도 로봇 애니메이션판 대전략이었습니다. 다만 대전략을 그대로 만들 순 없었는데요. 대전략은 게임성은 훌륭하지만 매뉴얼이 어지간한 책 한 권은 넘어가는 게임이라 라이트 유저가 많은 캐릭터 게임의 틀로서는 맞지가 않았죠. 그래서 반다이 본사 임원들은 시뮬레이션 게임을 만드는 걸 열심히 반대했지만 사장이 사장이다 보니 임원들의 간섭은 신경도 쓰지 않고 바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다른 임원들은 결국 입을 다물어 버리죠. 이 마니악한 장르가 초도 물량 14만 장을 모두 소화하는 것은 물론 최종적으로 19만 장이라는 꽤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은 우리가 아는 슈퍼로봇 대전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적을 빼오는 설득, 마법과 같은 정신 커맨드는 바로 이때 태어났지만 이를 사용하는 것은 파일럿이 아니라 로봇을 의인화한 존재, 즉 반프레스토의 첫 작품인 컴패티블 히어로 시리즈에 더 가까웠습니다.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카리스마와 충의로 이 수치에 따라 적을 권유, 아군으로 받아들여 부대를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슈퍼로봇 대전 특유의 마법, 정신 커맨드도 이때 탄생했지만 여기선 특별한 효과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효과가 무작위라 다들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안 썼습니다. 참고로 이런 랜덤 정신기는 이후 채용되지 않다가 제2차 슈퍼로봇 대전 재세편에서 코드 기어스의 캐릭터 제로의 에이스 보너스로 도입되죠. 그 외 게임의 특징을 살펴보면 상업성이 강했다는 점, 기동전사 건담 F91의 방영 직후에 나온 게임이라 그런지 게임에 F91이 등장하는 것이 화제가 되었는데 이는 다음 편에서 설명할 슈퍼로봇 대전이 반다이에게 중요한 이유에서 잘 드러납니다. 여하튼 새로 판매할 상품의 캐릭터가 슈퍼로봇 대전에 등장하는 상술은 첫 작품에서 이미 정립된 것이죠. 이 게임은 좋은 성과를 얻었지만 반프레스토에게 많은 과제를 안겨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난이도였죠. 반다이 비즈니스의 핵심은 완구 사업. 완구 사업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엔 특히 어린이들이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8, 90년대의 로봇 완구는 아이들만 사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나오는 걸 임원들이 반대한 건데 아무리 단순하게 만들었어도 결과물이 어려우니 확실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작품에는 더욱 공을 들였죠. 같은 해 불과 8개월 만에 나온 속편 두 번째 작품인 제2차 슈퍼로봇 대전은 전작의 피드백을 대량으로 반영하여 완전히 새로운 작품으로 태어납니다. 로봇의 이윤화를 포기하고 캐릭터를 도입했으며 원작의 설정을 중시한 스토리를 채용했지요. 다만 판권작의 시나리오만 도입한 건 아니고 슈퍼로봇 대전만의 개성을 살리기 위해 오리지널 스토리를 도입하는데 이후 이 스토리를 DC 전쟁 시리즈 디바인 크루세이더즈 전쟁으로 부르게 됩니다. 게임보이에서 패미컴으로 기종을 바꿨기에 그래픽이 상당히 좋아졌으며 또한 슈퍼로봇 대전의 역사에 중요한 족적을 남겼는데 사이바스터, 그랑존, 발시온 등의 기체, 슈퍼로봇 대전 오리지널이라 불리는 기체들이 이때 탄생했기 때문이죠. 이 작품은 팬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긴 탓인지 이외로 많이 이식되었는데 우선 1995년 게임보이의 제2차 슈퍼로봇 대전 G 라는 이름으로 당시 반다이가 힘을 실어주던 빅토리 건담과 G 건담을 추가하여 발매했습니다. 완성도는 상당히 높지만 이 작품을 좋아하지 않는 분도 많으신데요. 이유는 빅토리와 G를 추가하면서 원래 있던 우주세기 작품 제타 건담과 F91의 비중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논란 때문인지 이후 GBA 3DS에는 원작을 그대로 이식하지요. 여담이지만 이 차치는 중국에서 불법 복제가 되어 슈퍼로봇 대전의 프로듀서 테라다 타크노브 씨가 크게 화를 냈다고 하는데 물론 테라다 씨야 자기 첫 작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화를 낼 만도 하지만 그때 이 불법 복제 게임을 하던 사람들이 슈로데의 팬이 되어 훗날 슈로데 해외 진출을 쉽게 만들었으니 참 세상사라는 게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나중 이야기고 이 작품 정말 안 팔렸습니다. 전작의 반토마기아로 판매량이 떨어졌는데 이는 순전히 반다이, 반프레스토의 책임이었지요. 이 작품은 게임성은 몰라도 마케팅 면에선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기종과 타이밍이었습니다. 이 게임은 패미컴으로 1991년 12월 29일에 발매되었는데 이미 시장에는 닌텐도의 차세대기인 슈퍼 패미컴이 발매되어 있었고 당시에는 1991년 7월에 발매된 파이널 판타지가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었죠. 또한 파이널 판타지 4의 히트에 자극을 받은 애닉스가 슈퍼 패미컴용 게임 드래곤 퀘스트 5를 발표하는 바람에 게이머들의 시선은 죄다 슈퍼 패미컴에 쏠려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팀킬이었죠. 앞에서 말씀드렸듯 일본 시장의 주류는 바로 RPG였습니다. 당시 반다이는 반프레스토와 별도로 게임 하청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1991년 10월 12일 약 2달 전에 발매된 RPG 게임 나이트 건담 이야기 2가 대박이 나는 바람에 건담을 좋아하는 아이들의 용도는 전부 그쪽으로 쏠려갔죠. 세 번째 문제는 반프레스토의 자폭이었습니다. 보통 게임의 가장 큰 대목은 골든위크와 크리스마스인데 이 게임은 12월 29일에 나오는 바람에 좋은 타이밍마저 놓쳐버렸으며 마지막으로 반프레스토가 추가타를 넣었지요. 같은 날 슈퍼 패미컴으로 배틀 커맨더 8무 중 수라의 병법을 발매한 겁니다. 이 게임은 건담, 드래고너, 엘가임 등이 나오는 시뮬레이션 게임이죠. 슈퍼 패미컴으로 주도권이 넘어간 상황이었으니 그나마 조금 남은 사람들의 관심은 전부 여기로 몰려갔죠. 본 게임이 넘어가면 캐릭터들의 설정이 원작과 다르다는 점, 난이도가 너무 높다는 점이 골고루 지적되었지만 이건 오히려 사소한 문제로 취급되었죠. 기종 선택에 실패했고 시장의 흐름도 읽지 못했으며 계열사에 팀킬을 당한 것도 모자라 스스로 자폭 버튼까지 눌러버리는 우리의 반프레스토. 슈퍼로봇 대전은 과연 이대로 무너지는 걸까요? 이야기는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